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황승우님의 독 짖는 늙은입니다. 여기 제가 그 TV문학관에 나온 영상도 있는데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젊은 녀석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어린 아들을 지킬 수 없었던 송영감은 누구보다 강한 장인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젊은 녀석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어린 아들을 지킬 수 없던 송영감은 누구보다 강한 장인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독 짖는 노인의 처절한 대응 방식, 황수는 독 짖는 늙은이 해설입니다. 문학 작품은 작가에 의해서 창작되지만 독자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면서 소통됩니다. 소통을 통해서 문화가 됩니다. 작가는 떠나도 작품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작품은 한 노인의 집념과 좌절을 통해 세계와 치열하게 대결한 한 인간의 비극적 결말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마 안에서 최후를 맞는 장인의 모습은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세계에 대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는 제가 다녀온 황순원 문학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전교권 I를 제외하고는 요약식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소설은 전통적 가치 체계에서 멀어지는 세태에 대항하는 한 노인의 집념과 좌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늙고 병든 자신과 어린 아들을 버려두고 젊은 조수와 눈이 맞아 도망간 아내에 대해 송영감이 품은 분노는 매우 거셉니다. 여기에 가난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아들의 양육에 대한 고민도 깊어집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현실 앞에서 송영감은 고집스럽게 독을 만듭니다. 현실과 맞서 싸우다 파멸한다 하더라도 앞을 보며 나아가겠다는 의지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욕망보다는 그대로 앉아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다는 데 근거한 자존심 지키기 쪽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아들까지 남의 집으로 보낸 후 스스로 자신이 빚은 독이 되고 마는 송영감의 비장한 재우는 이 같은 자존심 지키기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자, 작품 줄거리입니다. 젊은 아내가 젊은 조수와 도망친 뒤 송영감은 배신감과 분노에 떨며 어린 아들 당손이를 먹여 살릴 생각에 막막해합니다. 배신감이 너무 커서 조수가 지어놓고 간 독을 부숴버리고 싶지만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안간힘을 다해 독을 짓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정신적 고통이 큰 터라 손이 떨려서 예전과 같은 솜씨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송영감을 딱하게 여기던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찾아와 당손이를 다른 집에 보내는 것이 어떤지 묻습니다. 이에 송영감은 화를 내며 제안을 거절하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다시 독짓기에 몰두합니다. 가마에 독을 굽는 날 은근한 경쟁심을 느끼며 송영감은 조수가 지어놓은 독과 자신이 지은 독을 나란히 가마에 넣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이 지은 독들만 깨지는 소리를 들으며 송영감은 쓰러지고 맙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린 송영감은
앵두나무집 할머니에게 당손이를 좋은 자리에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당손이가 떠난 후 가마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깨어진 독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영감, 늙고 병든 인물이지만 장인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전통적 가치를 상징합니다. 자, 독을 짓는 노인인데 자신을 버리고 달아난 아내에 대한 배신감, 그 아내를 빼앗아간 조수에 대한 질투와 분노에 떠는 주인공입니다. 어린 아들과 생계를 위해 안간힘을 다해 독을 짓지만 실패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아내는 젊은 조수와 눈이 맞아 어린 아들과 늙은 남편을 두고 도망갑니다. 조수는 송영감 밑에서 독 짓는 것을 거들다가 송영감의 아내와 눈이 맞아 도망갑니다. 몸도 좋고 독 짓는 실력도 좋은 인물로 전통적인 가치에 대응하는 젊은 세대를 상징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죠. 자,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박물 장수를 하는 인정 많은 노인입니다. 당손이를 부유한 집에 조선하여 보냅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2년 200번 200번 죽여도 살년. 아내에 대한 원망이죠. 이 독한 년. 앓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어린 자식을 놔두고 그래 도망을 가. 그것도 아들놈 같은 조수놈하고서 그래 지금 한창 나이란 말이지. 그렇다고 2년. 내가 아무리 늙고 병들었기로서니 거랑질이야 할 줄 알아. 거랑질은 동양줄, 걸뱅이를 하죠. 동양질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년 하는데 옆에 누웠던 아들이 아버지 2년 하는데 이건 지금 꿈속의 잠꼬대입니다. 하에서나 송영감은 꿈속에서 자기 품에 안은 아들이 아버지하고 부른 것으로 알며 오냐 대건 내 어미가 아니다. 대건 저것은 이죠. 꼭 품에 껴안는 것을 옆에 누운 어린 아들이 그냥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러 잠꼬대에서 송영감을 깨워 놓았다. 송영감은 잠들기 전보다 더 머리가 무겁고 언짢았다. 애가 종래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종래는 끝내죠. 오 하며 송영감은 잠꼬대 속에처럼 애를 끌어안았다. 자기의 더운 몸에 별나게 애의 몸이 찼다. 송영감이 지금 몸에 열이 나는 거죠. 몸이 좋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영감 자신이 집중 잡히지 않는 병으로 알아 누웠기 때문에 집중 잡히지 않는 병은 증세를 모르는 병이죠. 충격을 많이 받았죠. 아내가 조수와 도망가고 이랬으니까요. 벌써부터 이렇게 얼리어서 될 말이냐고 송영감은 더 바싹 애를 껴안았다. 벌써부터 아내가 나가자마자 자 이거 송영감은 더 바싹 애를 껴안았다 것은 애를 고생시킬 수 없다는 다짐이죠. 그러고 훌쩍이는 이제 7살 난 애를 그렇게 안고 있는 동안 송영감은 다시 이 어린 것을 두고 도망간 아내가 새롭게 괘씸했다. 아내와 함께 여드름 많던 조수가 떠올랐다. 자, 젊은 조수죠. 여드름이 난 때는 아주 어릴 적 젊을 때 아닙니까? 그러자 그 아들 같은 조수에게 동년배의 사내가 느끼는 어떤 적수감이 불길처럼 송영감의 괴로운 몸을 휩쌌다. 적수감은 비단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이죠. 적대감, 송영감의 질투와 분노입니다. 그죠? 송영감은 전통적 가치를 상징하고요. 늙고 병든 인물이고 장인 정신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조수는 새로운 가치죠. 우리 세월은 어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항상 나이 들었다고 나이 많다고 자기만 맞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곤란하겠죠. 조수는 새로운 세도고 젊고 건강한 인물이고 감정적 인물입니다. 갈등은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내와 조수에 대한 분노인데 이면적으로는 전통적 가치의 붕괴에 대응하는 전통적 노인의 삶입니다. 자, 옛날의 방식으로 살 수는 없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라떼는 말이 유행이죠. 라떼는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조수가 이 가을로 마지막 가마에 넣으려고 거의 혼자서 지어 놓다시피 한 중홍, 통홍, 반홍, 세개 7법이네요. 여러 가지 독들을 열거 있습니다. 같은 크고 작은 독들이 9월 보름 가까운 달빛에 마치 하나하나 도망간 조수의 그림자같이 느껴졌을 때 송영감은 벌떡 일어나 부채방망이를 들어 부채방망이는 도자기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깨부수고 싶은 충동. 이게 바로 조수에 대한 분노, 증오심 분노죠. 다음 순간 내일부터라도 자기가 도둑을 지어 한 가마 채워가지고 구워내야 당장 자기네 부자가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미치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이게 깨버리면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정말 그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지그시 무거운 눈을 감아버렸다. 자, 분노와 자존심, 즉 생존 사이의 갈등이죠. 뭐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기가 발단인데 아내와 젊은 조수의 도망에 배신감을 느끼는 송영감입니다. 날이 밝자 송영감은 열에 뜬 머리를, 열이 나는 머리를 수건을 동이고 일어나 앉아 애들은 흑이길 맹손이를 부르고 보내놓고, 맹손이는 흑반죽하는 사람입니다. 독을 지으려면 흑반죽을 해야 독 짓는 사람이 이렇게 또 만들죠. 맹손이 올세가 바빠서 자기 손으로 흙을 이겨 트리에 올려놓았다. 송영감의 손은 자꾸 떨렸다. 몸이 좋지 않다. 나이도 많은데 몸이 좋지 않지요. 그러나 반쯤 독을 지어 올려 안은 조마구 밖은 부채마취로 맞두드리며, 조마구는 독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망이 중에 하나고요. 부채마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은 조마구로 치고 밖은 부채마취로 치면서 이제 독을 만들겠죠. 일변 발로는 틀을 돌리는 익은 솜씨만은 알아눕기 전과 다를 바 없는 듯 했다. 일변은 한편이죠. 발로 이래 틀을 돌리는 솜씨는 뭐 지금 괜찮다. 맹손이와 흙을 이겨주는 대로 중홍 몇 개를 지어냈다. 중홍은 중간 크기의 독이겠죠. 그러나 차차 송영감의 솜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마취로 두드려 올릴 때 퍼뜩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짙은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배신감과 분노로 또 독을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전은 독의 이쪽 가장자리입니다. 독의 넓적한 부분이죠. 그 잡는 손이 떨리면 독을 만들 수 없겠죠.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혀지질 않았다. 열대문도 있었다. 뭐 질병으로 인한 열대문도 있었다. 분노와 아파서 독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이죠. 송영감은 쓰러지듯 짙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송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시간이 흘렀죠. 맹손이도 흙 몇 덩이를 이겨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지 바깥 저녁 그늘 속에 애가 남쪽 장길을 향해 쪼그리고 앉아있다. 장길은 장으로 가는 길이죠. 아마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나처럼 장 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 되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 가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는 것보다, 장감은 장을 보는 물건이죠. 뭐 이렇게 이제 장이 와갔다 하면서 조수하고 바람이 난 것 같습니다. 밖을 내다보는 송영감은 제 힘만은 아니면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독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떤 힘은 아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죠. 이번에는 겨우 한 개를 짓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 다음에 송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어 깨워서였다. 울먹이던 애가 깨어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안심이 된 듯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와 아버지 앞에 놓았다. 효자네요. 웬 거냐고 하니까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자,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박물장수, 짐을 머리에 이고 여러 가지 잡화를 팔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박물장수입니다. 정이 많습니다. 송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그랑질해 오라 하더냐.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지금 자존심이 상한 거죠. 송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을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솔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 보고 말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다.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이건 뭡니까? 아내와 조수에 대한 분노죠. 밥 넘기려는 목에서 치밀어 올라오곤 해 좀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전개입니다. 생계를 위해 독짓기에 안간 힘을 다 쓰지만 쓰러지고 마는 송영감. 다음날 아침 송영감이 죽인지 밥인지 모를 것을 끓였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으나 어제 저녁처럼 목이 메오른 것은 없었다. 오늘 또 지어 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밖에 피워놓았다가 독이 한 반쯤 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 놓은 숯불의 순내까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자, 숯을 이렇게 피우니까 그 순내가 나니까 또 머리가 더 무겁죠. 설상가상이다, 그죠? 송영감이 매우 힘든 상태이고요. 40년 내 없이 순내를 다 먹는 듯 했다. 그동안은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순냄새가 힘들다, 그죠? 송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흑이던 맹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감을 채우지 못하리라 하고 송영감에게 내년에 마저 지어 첫 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 보았으나 송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 독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다. 자, 이거는 뭡니까? 삶을 위한 생존 방식이죠. 독을 지어야 돈을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또 이거는 조수와의 대결이다, 그죠? 조수와의 대결에서 지기 싫다. 또 자기 존재의 확인입니다. 독짓기를 못하면 자기 삶은 삶이 아니겠죠. 송영감이 한 번 쓰러져 있는데 박물장수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와서, 자, 박물은 여자들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앓는 몸을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며 조미음, 미음은 우리 살로 만드는 건데 뭐 가난한 시절이니까 좁쌀 미음이다, 그죠? 좁쌀 미음 사발을 송영감 입 가까이 내려놓았다. 송영감은 어제 어린 아들에게 거랑질해 왔다고 소리를 쳤던 일을 생각하며 이 아무에게나 상냥한 앵두나무집 할머니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어제만 해도 애한테 밥이랑 그렇게 많이 줘 보내서 잘 먹었는데 또 이렇게 미움까지 쏘으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그저 어서 식기 전에 한 모금 마셔보라고만 했다. 자, 이거는 간접합법을 통해서 전개하고 있죠. 직접적 인용이 아니고 간접 인용이다, 그죠? 그리고 송영감은 미음을 몇 모금 마시고 사발에서 힘없이 입을 떼는 것을 보고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정말 이 영감이 이번에는 병으로 죽으려는가 보다는 생각이라도 남든 듯 당손이를 어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주워버리는 게 어떠냐고 했다. 자, 당손이를 걱정하는 마음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송영감은 쓰러져 있던 사람 같지 않게 눈을 흡떠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쏘아보았다. 분노죠. 내 아들 남 못 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어느새 송영감은 손 앞에 놓인 미음 사발을 앵두나무집 할머니에게 떼밀치고 있었다. 그런 말 하러 이런 것을 가져왔느냐고 석석 눈앞에서 없어지라고 송영감은 또 쓰러져 있던 사람 같지 않게 고함쳤다. 당손이에 대한 책임감과 또 분노다, 그죠?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송영감의 고집을 아는 터라 더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다.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가자 송영감은 지금 밖에서 자기의 어린 아들이 어디로 업혀 가기나 하는 듯이 밖을 향해 목청껏 당손아하고 애를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헤어짐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죠. 그러다 애가 뜸막 문에 나타난 것을 이번에는 애의 얼굴을 잊지는 않으련다. 뜸막은 풀을 거덕처럼 엮은 뜸으로 지은 집입니다. 뭐 좋은 집은 아니다, 그죠? 듯이 한참 쳐다보다가 그만 기운이 지쳐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다. 애는 또 전에 없이 자기를 쳐다보는 아버지가 무서워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섰다가 아버지가 눈을 감자 더럭 겁이 나 훌쩍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아마 죽을까봐 두려워서겠죠. 날이 갈수록 송영감은 독짓기보다 자리에 쓰러져 있는 때가 많았다. 분노와 건강 때문이죠. 아내와 조수에 대한 분노, 또 자기가 아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그런 데 대한 분노, 또 건강, 아파서 그렇다, 그죠? 100개가 못 차니 아직 20여 개를 더 지어야 한 가마 충수가 되는 것이다. 충수는 일정한 수요로 채운다.
그 수효입니다. 가마에 뭐 가득할 만큼 된다 이런 뜻이죠. 한 가마를 채우게 짓자 하고 마음만은 급해지는 것이었으나 몸을 일으키다가 도로 쓰러지며 흰 털 섞인 노랑 수염의 입을 벌리고 어깨 숨을 쉬곤 했다. 피곤하다는 거죠. 힘들어했다. 그러한 어느 날 물감이며 바늘을 가지고 한 돌림 돌고 온 앵두나무 집 할머니가 찾아와서는 마침 좋은 자리가 있으니 당손이를 주워버리고 말자는 말로 말이 난 자리는 재물등록하지만 당손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집이죠. 무엇보다도 사람들 마음씨가 무던하다는 말이며 그 집에 전에 어떤 젊은 내외가 살림을 엎어치우고 내버린 애를 하나 얻어다 길렀는데 얼마 전에 그 친아버지 되는 사람이 연암은 살이나 된 그 애를 찾아갔다는 말이며 한때 한 재물을 주어 보내고서는 영감내외가 마주 앉아 얼마 동안 친자식을 잃은 듯이 울었는지 모른다는 말이며 재물도 있고 마음씨도 좋은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 이번에는 아버지 없는 애를 하나 얻어 기르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이를 전 길렀는데 데려가 버리니까 좀 마음 섭섭잖아요. 아이를 잃지 않으려고 꼭 그 자리에 당손이를 주어 버리고 말자고 했다. 송영감은 앵두나무집 할머니 일전이 있은 뒤에도 일전 할머니의 제안을 거절했죠.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애를 통해서 먹을 것 같은 것을 보내준 것이 흔히 이런 노파에 있기 쉬운 그런 주선이라도 해주면 주선은 일이 잘 되도록 힘쓰는 거죠.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 그거 탐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을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진짜 당손이를 걱정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죠. 그저 인정 많은 늙은이라 이 편을 위해 주는 마음에서 그런다는 것만은 아는 터이지만 그것을 압니다. 동영감은 오늘 또 저도 모르는 힘으로 그런 소리를 하거든 아예 다시 오지 말라고 자기 눈에 흙 들기 전에는 내놓지 못한다고 했다. 죽기 전에는 못 내놓는다 이런 뜻이죠. 영도나무집 할머니는 그렇게 고집만 부리지 말고 영감이 살아서 좋은 자리로 가는 걸 보아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느냐는 말로 사실 말이지 성한 사람도 언제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앓는 사람의 일을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느냐고 더구나 겨울도 닥쳐오고 하니 잘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송영감은 그저 자기가 그랑질을 해서라도 애를 굶기지는 않을 테니 염려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노람집 할머니가 돌아간 뒤 송영감은 지금 자기가 그랑질을 해서라도 애를 굶기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그리고 사실 아내가 무엇보다도 자기와 같이 살다가는 그랑질을 할 게 무서워 도망가심이 틀림없지만 자기가 병만 나 일어나는 날이면 아직도 1등 호주라는 호주는 집안의 가장이죠. 칭호 아래 얼마든지 독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 한 가마 독만 채워 전처럼 잘만 구워내면 거기서 겨울 양식과 내년에 할 미천까지 나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어서 한 가마를 채우자고 다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사랑과 책임감이죠. 위기입니다. 당손이를 좋은 자리에 보내자는 이야기에 화를 내는 송영감입니다. 하루는 송영감이 날씨를 가려 종시 한가마가 차지 못하는 독들을 맹손이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내고야 말았다. 자, 좋은 날씨를 골라 종시 마침내 밖으로 내었다. 지어진 독만으로라도 한가마 구워 내리라는 생각이었다. 말리기라기보다 바람쇠기다. 햇볕도 있어야 하지만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독말리기 조건은 햇볕과 바람이랍니다. 안개 같은 것이 낀 날이면 좋지 못하다. 안개가 지면 바람 한 점 없이 해가 갑자기 쨍쨍 내리쬐면 그야말로 걷잡을 새 없이 독들이 세로 가로로 나간다. 그런데 오늘은 바람이 좀 치는 게 독말리기 아주 알맞은 날씨였다. 독들은 마당에 내자 독가마 속에서 거지들이 무슨 독을 지금 굽느냐고 중얼거립니다. 자, 지금은 독을 굽는 시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 거지들이 이 가마하는 거를 좀 온기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지금 살고 있다, 그죠? 제가 가끔은 넝마들이 살림을 안고 나왔다. 넝마는 낡은 옷과 이불이죠. 이 거지들은 가을철이 되면 이렇게 독가마를 찾아들어 초가을에는 가마 초입에 살다가
겨울이 되면 차차 가마 식어감에 따라 온기를 찾아 가마 속 깊이로 들어가며 한겨울을 나곤 했습니다. 송영감은 거지들에게 지금 뜸막이 비었으니 돋구어 내는 동안 거기에 들어가 있으려 하다가 그만두었다. 전에 없이 거지들을 자기 있는 집에 들인다는 것이 마치 자기가 거지나 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자, 아내를 잃은 처지의 소는 자괴감이 나타납니다. 가마에서 나온 거지들은 혹 더러는 인가를 찾아 동량을 가고 물건을 얻는 일이죠. 가랑집이다, 그죠? 혹 한편의 양지 바른 데를 골라 들어 누웠고 며칠은 아무데고 앉아서 이 사냥 같은 것을 하기 시작했다. 이 사냥은 옛날에는 사람 몸에 이제 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가 굉장히 건드럽고 이렇죠. 이를 잡는다는 것이죠. 송영감은 양지에 앉아서 독이 하얗게 마른 정도를 지키고 있었다. 독들을 가마에 넣을 때가 되었다. 송영감은 자신이 가마 속까지 들어가 전에는 되도록 독이 여러 개 들어가도록만 힘쓰던 것을 이번에는 도망간 조수와 자기의 크기 같은 독이 되도록 아궁이에서 같은 거리에 나란히 놓이게만 힘썼습니다. 마치 누구의 독이 잘 지어졌나 내기라도 해보려는 듯이 대결의식이죠. 그 아내를 빼앗긴 거, 또 아내를 빼앗겼지만 나는 독만은 너보다 나아야 되겠다. 자,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대결의식입니다. 늦 저녁 때쯤 해서 불질이 시작됐다. 불질은, 자, 결국 이 불질이 독을 쓰게도 못 쓰게도 만드는 것이다. 독이 잘못 때릴 것임을 암시합니다. 욕심 때문에.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잖아요. 지은 독에 따라서 세게 떼야 할 때, 약하게 떼야 할 때도, 약하게 떼야 할 때, 지나치게 세게 때도 또는 불을 더 뗄 때도 덜 때도 안 된다. 처음에 슬슬 떼다가 점점 세게 떼기 시작하여 서너 시간 지나면 하얗던 독들이 흑색으로 변합니다. 거기서 또 더 시간 떼면, 더 5시간이죠. 4시간, 5시간 떼면 독들은 다시 처음의 하얗던 대로 되고 다음에 적석으로 됐다가 이번엔 아주 샛말갛게 되는데 산뜻하고 맑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새가 녹는 듯 하늘의 햇빛을 쳐다보는 듯이 된다. 자, 주기법이죠. 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처음에부터 된다까지는 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음날 하늘에는 맑은 햇빛이 빛나고 있었다. 곁불 놓기를 시작했다. 독가마 양옆으로 뚫은 곁창 구멍으로 나무를 넣는 것이다. 이제는 소나무를 단으로 넣기 시작했다. 아궁이와 곁창의 불길이 길을 잃고 화확 내손다. 이 불길이 그대로 어제 늦저녁부터 아궁이에서 좀 떨어진 한 곳에 일어나 앉았다 누웠다 하며 한결같이 불질하는 것을 지키고 있는 송영감의 두 눈 속에서도 타고 있었다. 이렇게 이날 해도 다 저물었다. 그런데 한편 개창에서 불질하던 맹손이가 개창 속을 들여다보는 하더니 분주히 이리로 달려오는 것이었다. 독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죠. 송영감은 벌써 맹손이가 불질하던 개창의 위치로서 그것이 자기 독이 들어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맹손이가 뭘 하기 전에 먼저 문을 앉았느냐고 했다. 맹손이는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독이 좀 덜 익더라도 곁불질을 그만두고 아궁이를 막아버리자고 했다. 그러나 송영감은 그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냥 불질을 하라고 했다. 대결의식이 또 욕심으로 나타나고 결국 이것이 또 패배하는 원인이다. 그죠? 거지들이 날이 저물었다고 덕고마 부근으로 몰려들었다. 송영감이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속을 재고 있을 때였다. 초조감과 기대감이죠. 가마 속에서 갑자기 뚜왕뚜왕하고 독 튀는 소리가 울려 나왔다. 송영감은 처음에 벌떡 반쯤 일어나다가 도로 주저앉으며 이상스레 빛나는 눈을 한 곳에 머물게 한 채 귀를 기울였다. 송영감은 가마에 넣은 독의 위치로 지금 것은 자기가 지은 독, 지금 것도 자기가 지은 독 하고 있었다. 이렇게 튀는 것은 거의 송영감의 것뿐이었다. 그리고 송영감은 또 그 튀는 소리로 해서 그것이 자기가 앓다가 일어나 처음에 지은 몇 개의 독만이 튀지 않고 남은 것을 알고
그 아플 때 지은 독은 전부 다 깨졌다는 거죠. 맹손이 거친적거린다고 거지들을 꾸짖는 소리를 멀리 들으면서 어둠 속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자, 좌절감이죠. 삶의 의지를 이제 상실한 상태입니다. 분노가 있으면 또 뭐 하고 싶잖아요. 다음날 송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자기네 뜸막 안에 뉘어져 있었다. 옆에서 작은 몸을 올그리고 훌쩍이던 애가 아버지가 정신 든 것을 보고 더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송영감은 저도 모르게 애 보고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했다. 그러나 송영감은 또 속으로 지금 자기는 죽어가고 있다고 부르짖고 있었다. 자, 유일한 대결 방식, 독짓기인데 이게 실패했죠.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자, 절정입니다. 자신의 독이 튀는 소리를 듣고 쓰러지는 송영감이고요. 이튿날 송영감은 애를 시켜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오게 했다. 애를 보내려는 결심을 한 거죠.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오자 송영감은 애들은 놀러 가라고 하며 유심히 애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마치 애의 얼굴을 잊지나 않으려는 듯이. 자, 이별을 결심한 송영감이고요. 앵두나무집 할머니와 단둘이 되자 송영감은 눈을 감으며 요전에 말하던 자리에 아직 애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된다고 했다. 얼마나 먼 곳이냐고 했다. 여기서 한 30리 된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낼 수 있느냐고 했다. 당장이라도 데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치마 속에서 지전 몇 장을 꺼내어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송영감의 손에 쥐어주며 아무 때나 애를 데려오게 되면 주라고 해서 맡아 두었던 것이라고 했다. 송영감 갑자기 눈을 뜨면서 앵두나무집 할머니에게 돈을 도로 내밀었다. 자기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애 업고 가는 사람들에게나 주어달라는 것이었다. 죽음을 예상한 거죠. 자,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애 업고 가는 사람을 줄 것은 따로 있다고 했다. 송영감은 그래도 그 사람을 주어 애를 잘 업어다 주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자식 당손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서 애나 불러다 자기가 주었다고 하라고 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하다가 저거리 고름으로 눈을 닦으며 밖으로 나갔다. 송영감에 대한 어떤 연민이죠. 송영감은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눈물이랑 흘리지 않으리라 했다. 비장함이죠. 그러나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저렇게 너희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을 때 송영감은 절로 눈물이 흘러내림을 어찌할 수 없었다. 아들을 보내야 하는 슬픔이죠.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억해오는 목소리를 겨우 참고 저것 봐라. 벌써 눈에서 썩은 물이 나온다고 하고는 그러지 않아도 앵두나무집 할머니 손을 잡은 채 그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 생각을 않는 애의 손을 끌고 그것을 나왔다. 애는 당손이는 두렵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냥 감은 송영감의 눈에서 다시 썩은 물 같은 살아온 날들에 대한 회한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새눈물 줄기가 흘러내렸다. 뜨거운 새눈물. 아마 예술가로서 작품과 함께 삶을 마감하려는 슬픔의 눈물입니다. 요거 두 개 묻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애의 훌쩍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건 환청이죠. 애는 떠나고 없잖아요.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눈을 떴다. 아무도 있을 리 없었다. 지어놓은 독이라도 한 개 있었으면 싶었다. 혼자 남은 고독감 때문이죠. 순간 뜬막 속 전체만한 공허가 송영감의 파리한 가슴을 억눌렸다. 핏기 없는 가슴이죠. 지쳤잖아요. 온몸이 오므라들고 차옴을 송영감은 느꼈다. 그리고는 송영감의 눈앞에 독가마가 떠올랐다. 독가마가는 자신의 삶이자 예술인 독이 완성되는 공간입니다. 그러자 송영감은 그리로 가리라는 생각이 불현듯 일었다. 자, 이거는 자기의 어떤 자존심,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 장인 정신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만 가면 몸이 녹여지리라. 송영감은 긴 걸음으로 뜸막을 나섰다. 거지들이 초입에 누워있다가 지금 기어 들어오는 게
누구라는 것도 알려하지 않고 무력거려 자리를 내주었다. 자, 무관심했죠. 거지들은. 송영감은 한 옆에 몸을 쓰러뜨렸다. 우선 몸이 녹는 듯해서 좋았다. 그리고 송영감은 다시 일어나 가마 안쪽으로 기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지금의 온기로서는 부족이라도 한 듯이 곧 예사 사람으로는 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데까지 이르렀다. 죽음을 결심한 행동이죠. 그런데도 송영감은 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냥 덮어놓고 기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생명이 발산한 듯 어둑한 속에서도 이상스레 빛나는 송영감의 눈은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아마 자기가 지은 독이죠. 자신의 독을 찾아가는 송영감입니다. 집념과 장인정신이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열어젖힌 갯창으로 새어 들어오는 늦가을 맑은 햇빛 속에서 송영감은 기던 걸음을 멈추었다. 자기가 찾던 것이 에 있다는 듯이 거기에는 터져나간 송영감 자신의 독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던 것이었다. 자, 이 부서진 독조각은 송영감의 분신입니다. 자, 완성하지 못한 예술 정신이죠. 자기 예술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잖아요. 송영감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아주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이 터져나간 자기의 독 대신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자, 목숨을 버리는 파괴적 결말이죠. 비극적 결말입니다. 그죠? 장인으로서 혼을 이루려는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비극성이 심화되고 비장미가 느껴집니다. 우리 골개미, 해양미, 비장미, 우아미, 숭고미 이런 것들을 미적 특성이라 합니다. 자, 위대한 장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결말은 당손이를 떠나보내고 가마 속에 들어가 죽음을 맞이하는 송영감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편 소설이고 또 심리 소설입니다. 회고적이죠. 또 사실적이고 또 전통적이고 독식기에 대한 노인의 집념과 자절이고요. 특징입니다. 배경은 시간은 가을이고 공간은 어느 시골이었겠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표면적 갈등은 송영감과 아내와 조수죠. 이면적 갈등은 이건 송영감은 전통적 가치고 아내와 조수는 젊잖아요. 현재적 가치를 할 수 있겠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 이거는 지금도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이런데 이게 송영감과 아내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시대적으로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이 항상 부딪히죠. 대화가 제한되고 서술자의 설명적 진술과 서사적 묘사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화 부분도 전부 간접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인물의 내면 심리를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식어를 생략한 정제된 문체를 구사했습니다. 함축적인 표현으로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이 서정적 분위기가 잘 나타나는 소설 중에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도 있습니다. 세태의 변화 속에 사라져가는 전통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서서의 서술자는 서서는 소설입니다. 소설의 서술자는 시점을 결정합니다. 나가 나타나면 1인칭이잖아요. 작품 속에서 말하는 이가 서술자고요. 이 서술자는 또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연안박지원의 소설에서 이런 부분이 많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서술자는 1인칭 주인공이고 또 1인칭 관찰자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 관찰자가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